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사실은 얼굴로 뵈야 좋은데, 줌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이제 아이들의 분노, 그리고, 뭐, 사실 분노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짜증, 뭐, 화, 그리고 뭐 공격성, 때로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사람은 보통 감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감정 중에 분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기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이제 배우고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인식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감정인지를 인식하고 하는 게 이제 감정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게 무슨 감정으로 느껴지실까요? 음, 네, 기쁨. 네, 기쁨. 네, 볼까요? 네. 이분의 표정은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감정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표정을 보고 뭐 비웃는다, 뭔가 이렇게 좀, 네거티브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무표정한 상태입니다. 중립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분노를 잘 경험하는 아이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퍼셉션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표정을 보고 뭔가 비웃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이제 잘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쉽게 좀 확 느껴지세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분노한 표정이고요. 자, 봅시다. 이거는 무슨 표정일까요? 네, 이거는 놀람. 공포. 네, 맞습니다. 네, 놀람, 공포 표정이고요. 이거는 무슨 표정일까요? 이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립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슬픔.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놀람. 네. 그리고 이거는 네. 행복. 그리고 이거는 네. 분노. 이거는 네. 앞에서 여자분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슬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감정의 표정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이제 맞추는 건데 이게 한번 에크만 테스트라고 그래서 굉장히 한동안 이제 많이 연구되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있으면 이런 표정들을 어떻게 퍼셉션 하는지 이제 불안이 있으면 어떻게 퍼셉션 하는지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결과상에서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인 그런 뭐 불안이든 우울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표정을 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감정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 감정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는 걸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은 학습이 되는 걸까? 요거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사진인데요. 이제 이 아이들은 1930년에서 이제 40년 사이에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요. 대신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그때 치고 너무 좋죠. 애들이 옷도 되게 깨끗한 거 입고 있고, 시설도 좋고 깨끗한 곳에서 음식도 이제 잘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앞에 이렇게 한 베드, 자기 공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라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마터널 디프레션, 엄마의 존재가 없이 자라난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응성 애착장애. 이제 그게 뭐냐 하면 타고나기를 자폐가 아닌데 마치 자폐처럼 보이는 아이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아주고 얼러주고 내 감정을 살펴주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 하면 혼자서 이렇게 그 침대의 모서리에 이렇게 자기 몸을 부딪혀서 이제 자극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로 이제 그 자라나게 된 거죠. 자, 어머니들이 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혹은 이제 내가 그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해주려고 장을 봐갖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뭐가 밟히는 거예요, 발에. 보니까는 이제 우유가 이렇게 쏟아져 있죠. 네네. 상상이 되세요? 막 허겁지겁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뭐가 축축해서 봤더니 막 우유가 뭐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들은 이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옆에 봤더니 애가 우유컵을 쏟고 막 나를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미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다쳤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는 정답을 늘 알고 있습니다. 안 다쳤니? 놀랬니?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이거 딱 보자마자 마음속에 어떤 생각부터 드셨어요? 예, 아마 이제 비명, 비명, 으아! 비명을 불러요. 이게 뭐야? 누구야? 네, 이놈의 새끼.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등짝부터 한 대 때리고 시작을 하겠죠. 그쵸? 네. 흔히 그렇습니다. 흔히 그런데, 예. 이렇게 되겠죠. 어디 갔어? 누구야? 나와!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많이 놀랬지? 아유, 얼마나 놀랬어. 우유 먹고 싶었구나. 근데 우유가 다 쏟아졌구나. 속상하구나. 자, 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아이는 커서 이런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음, 뭐야? 누가 그랬어? 울컥, 예, 버럭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 버럭하는 걸 참고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보듬어 주면 아이들도 이거를 학습을 하는 거죠. 사실 감정을 배우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근데 뭘 학습하냐? 우리가 감정을 영어처럼 교과서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어른들,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끔씩 부모님들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을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인형놀이를 하는데 이제, 애기 역할을 하는 인형이 뭘 망가뜨렸어요. 음, 너 이놈의 새끼,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안 다쳤어? 이러면서 인형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오냐? 부모라고 하는 모델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정서를 조절하고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고 주로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이게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감정 발달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감정 발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조절이나 공감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공감, 감정을 조절하고 함께 느끼게 하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열등감, 감정 조절,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 능력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감정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볼 거고, 그리고 난 후에 2차적으로 어떤 질환, 아이들이 겪게 되는 어떤 역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감정이나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될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이제 분노조절 장애라는 그런 주제로 이 대국민 홍보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잘 정리되었던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분노, 우리 아이가 분노를 해요. 우리 아이가 공격성이 있어요. 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이제 까칠, 과민, 예민, 불쾌, 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기본 감정,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분노가 감정으로 나타나면 앵거, 화가 되는 거고, 행동으로 나타내면, 분노를 행동으로 나타내면 공격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분노가 공격성으로 연결되면은 이제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분노, 슬픔, 공포 이런 것들이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랑 차이점이 있다면은 동기의 방향이 달라요. 특히 분노는 이제 타인의 공격적인 외적인 동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은 우리가 플로우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감정이 어떤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목적 행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이제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가 그 분노로 이제 뭐 누군가를 이렇게 뭐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노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끌어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슬픔이나 공포를 느끼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걸 회피하게 돼요. 예, 회피하는 그런 행동적인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왜 분노를 하는가?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양육 환경이 영향을 미쳐요. 근데 사실 양육 환경이 더 중요하냐, 타고난 생물학적인 기질이 더 중요하냐, 이거는 케이스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타고난 기질 자체가 공격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기질인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그냥 보통 정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폭력이나 공격성을 학습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로 자라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생물학적인 기질과 양육 환경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성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거고 바꿀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바꾼다기보다는 조절하면서 사는 거죠. 양육 환경은 부모님들이 만들어준 환경이고요. 이 타고난 기질을 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는 불안이 굉장히 높은 아이예요. 타고나기를, 기질 자체가.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미 이제 그 유아기 때 뭔가 이렇게 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막 나대거나 막 시끄럽게 하거나 어디 가서 막 덥석덥석 호기심을 보이거나 그러기보다는 늘 위축되어 있고 먼저 관찰하고 그리고 엄마랑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고 그런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불안 기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런 불안 기질이 있는 아이를 부모님이 키우실 때 부모님도 불안이 높아서 부모님들이 얘 어디 가면 조심해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이런 것들을 양육 환경에서 많이 주입을 해요. 그럼 타고난 기질이 강화되고
불안이 고조되면서 성격적으로 이제 회피가 주가 되는 그런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회피가 주가 되는 사람의 성격인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계속 건드려요. 회피 못하게 계속 건드려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회피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회피를 못하게 계속 건드리면 불안이 점점 증폭되겠죠? 그러다가 폭발하면 공격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한다. 쟤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아니, 쟤 왜 저렇게 화가 났어? 쟤는 늘 투덜거려. 이러는 게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화를 그만 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취약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사실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뭐 뇌발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뇌는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조절을 하는 뇌 부분이 있고 감정을 느끼는 뇌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뇌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근데 사람이 먹어야 행복하죠. 배가 고픈데 행복하고 슬프고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게 충족되지 않으면 감정이고 생각이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관련된 게 과도하게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과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가 이제 집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학교에 가서도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없는 동안 아빠가 또 술을 먹고 와서 엄마를 때리지 않을까. 엄마가 정말 이렇게 어제도 살기 싫다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정말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죽는 거 아닐까. 내가 집에 가보면 엄마가 없는 거 아닐까. 이런 공포, 두려움, 슬픔 이런 감정들이 아이가 꽉 사로잡혀 있으면 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도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서적인 뇌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 대뇌피질을 사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거는 어쨌거나 충동 조절, 분노 조절을 하려면 대뇌, 피지를 잘 사용해서 억제하는 전두엽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애초에 감정, 여기 버텀업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 트리거, 분노, 감정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오면 그거를 조절할 수 없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두엽 억제가 전전두엽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분노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변형계,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에 관련된 뇌 부분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고 이제 조절을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특징들이 뇌의 이제 뇌 과학적인 특징들이 우리가 이제 분노를 잘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질적인 요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를 여러 명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참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당연히 정신과 의사가 처음 됐을 때는 제가 아이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애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엄마가 제대로 못 키우니까 저렇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제가 이렇게 낳고 큰애를 한 명이 낳았을 때, 큰애를 한 명 낳았을 때 제가 이제 소아정신과 펠로우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들이 와서 뭐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왜 나는 똑같이 낳아서 똑같이 키웠는데 얘는 이렇고 얘는 이래요? 뭐 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속으로 아유 애들을 차별했나 보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fellow 2년차 때 이제 아이를 한 명 더 낳아서 이제 제가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됐을 때 아이가 2명이었는데 정말로
부모님들이 오셔서, 아니, 왜 한 배에서 낳는데 애가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똑같이 형제인데도 너무 많이 다른 거죠. 일례로 뭐 이렇게 좀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큰애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돌볼 때 정말 이렇게 너무 조용해 갖고 얘가 자나? 그러고 가서 들여다봐야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저희 둘째는 너무 계속 옹알이를 하고 계속 꾀꾀거리고 누워서 그래갖고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얘가 어디 아픈가? 뭐 소변 맞나? 뭐 기저귀 갈아야 되나? 근데 너무너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질이라고 하는 게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의 퀄리티를 너무 많이 이제 그 좌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부터 얌전한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주고 그 아이를 편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까다롭고 밤낮 맨날 바뀌고 뭐 조그만 것만 있으면은 뒤집어지고 이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소아정신과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은 기질이 정말 너무너무 까다로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부정적이고 강한 반항, 분노, 반응이 불규칙해요. 네. 그래서 분명히 어제는 빵을 줬을 때 막 좋다고 먹었는데 오늘은 빵을 줬더니 김밥 사내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까다로운 아이에 속하는 아이고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는 아이한테 자꾸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뭔가 화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는 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왜냐면 이 아이 입장에서 억울해요. 자기가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이제 검사를 하고 결과를 설명할 때, 아이가 사실은 어머니 얘는 기질이 너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복잡한 아이예요. 감정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불안한 것도 많고, 근데 칭찬도 받아야겠고, 이런 아이들은 인생을 무지개색으로 총천연색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런 감정을 스스로 견디는 게 힘들어서 마음이 늘 복잡하고 늘 버거운 아이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부모님들이 뽑기를 잘못하셔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유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낳은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얘가 성격이 이런데 누굴 닮았나요? 그러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 있어요. 뭐 고모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얘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얘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리고 사실은 얘는 살면서 그 기질을 늘 조절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왜 이걸 강조를 드리느냐? 기질 자체가 까다로운 아이한테 너 까다롭게 하지 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느낄까요? 나는 잘못됐어. 왜? 얘는 타고난 기질이 까다로워서 이 상황에서 뭐가 막 불편한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그게 뭐 그렇게 힘들 일이야? 니네 언니 봐봐 그냥 지나가잖아. 너는 참 유난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냐? 나는 내 마음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이상한 거구나. 나는 이상한 애야.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불편하지 않은데 나는 불편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고 엄마가 내가 이상하다고 했으니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 낮아지죠. 열등감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조절하기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공격성이나 이런 게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알고 그 기질을 수용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수용해 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괜찮기도 하대. 근데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엄마도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 어때? 너도 화가 나지? 음, 그런 사람도 있대. 근데 화가 나면 네가 제일 힘드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감정을 조절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렇게 가이드를 줘야겠죠. 네. 뭐 옛날에 저는 TV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개그 콘서트에 이런 게 있었대요. 세상에서 제일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코너가. 네, 그리고 그 뒤로 아마도 이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심리 가이드북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민한 거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까칠한 기질은 유전적인 성향이다. 예.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다. 성인이 돼서 예민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요. 성인이 돼서 예민하지만 그걸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1번은 예민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 2번은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도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까칠한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네. 학령 전기에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두엽이 좀 더 성숙이 되면서 그러면서 조절을 좀 하기 시작은 하지만 여전히 이제 극단적인 예민함이나 분노가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 학령기를 거치면서 내가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쟤는 왜 이렇게 애가 예민해? 나 쟤랑 안 놀래? 그러면서 생기는 또래 관계, 대인 관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가 예민, 우울, 불안, 공격, 이런 것들이 지속되거나 증가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피해망상이야?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양육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이가 오락가락하면 부모도 양육을 하면서 오락가락하게 되기 쉽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기질이 까다로우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얘가 이런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얘한테 자꾸 화가 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얘를 키우는 게 버겁다고 느끼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까다로운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일단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 조절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까다롭다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굉장히 아이를 이렇게 비꼬거나, 너는 어제 오늘 그렇게 다르니? 비꼬거나, 넌 성격이 왜 그러니?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이가 또 이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렇게 분노 조절, 예민,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문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장 화를 많이 낼 때가 자기애적 손상을 받을 때예요. 물론 누가 내 걸 뺏어 먹어도 화가 나죠. 네, 그것도 동물적으로 화가 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욕을 주거나 내 자존감을 이제 훼손시킬 때 우리는 굉장히 크게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도 분노를 많이 폭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끼게 될 때도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 괴로움, 좌절에 대해서 남 탓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내 탓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회피를 하는 사람들은 불안장애가 잘 생기고 내 탓을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잘 생기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잘 싸우겠죠. 네, 아주 심플합니다.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방에 들어가 버려요. 회피하는 거죠. 소심한 남편이고요. 내 탓이야 그러면서 술 마셔요. 우울증 잘 생기겠죠. 예, 근데 꼭 네가 잘못 키워서 이러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화를 잘 내는 분들. 이런 성격적인 특성도 분노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아이한테 작용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 조절은 모델링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그런 특성도 파악하고 스스로도 분노 조절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이 양육을, 이제 제가 양육 코칭을 많이 하는데, 양육 코칭을 하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를 그래도 혼내야 아이가 잘 훈육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훈육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거는 감정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단 뉴트럴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아이를 훈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육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훈육은 대체로 뭐 아이를 크게 혼내는 거,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아이한테 겁을 주는 거, 협박을 하는 거, 그런 걸 훈육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아이가 이제 뭐 올바른 혹은 아이가 좀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게 훈육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사실은 정서적인 요인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이제 아주 강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화를 내거나 회초리를 들고 막 이제 위협을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적인 거는 훈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내가 정말 걱정돼서 혼내는 거랑 엄마가 뭔가 짜증나고 화가 나서 나한테 화풀이 하면서 혼내는 거는 다르죠. 네. 나한테 짜증내고 화풀이 하면서 혼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나한테 이래?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그럼 큰 잘못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훈육할 때 정서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아까 우유를 흘렸을 때, 야! 하고 시작하기 시작을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내 분노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그거를 모델링을 시켜주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실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머니가 스스로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여기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를 대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그냥 일단 스탑하시는 게 맞아요. 그- 그래서 일단 방은 혼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아이가 그 엄마의 그 굉장히 비싼 가방을 꺼내갖고 이제 엄마가 없는 동안 왜 여자아이들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엄마처럼 립스틱도 바르고 엄마 옷도 걸쳐보고 엄마 가방도 꺼내고 막 뾰족 구두도 신어보고 여자애들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냥 꺼내보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거기다 립스틱을 이제 처발처발한 거죠. 예, 이렇게 막 발라갖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비싼 가방에 립스틱은 다 뭉개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감정이 조절 안 될 수 있어요. 부모라면 다 조절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감정이 조절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를 내보내고 혼자 한 5분 정도 심호흡을 하면서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멈춰야 할 때를 알고 멈추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분노 조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분노를 잘하고 뭔가 이렇게 예민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세상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만큼 또 에너지, 욕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인 게 아니라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아, 나한테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고, 그거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승화시킬지를 이제 앞으로 엄마와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노 조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정신과 질환이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우리가 이런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이제 남자아이, 이제 동서한테 예민하고, 이제 화를 잘 내고, 화가 나면 분노 발작 정도가 매우 심함.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막 울고불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이러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러는 아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기질이 사실은 잘 조절이 잘 안 됐고, 예. 근데 화는 잘 내는데 한편으로 또 매우 소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충동도 많은데 불안도 높고 그러면서 칭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학교에서 쉽게 화를 내고 이제 아이들이랑 잘 싸우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면은 이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또 아이가 화를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 장애라고 하는데 그 DMDD라고 흔히 해요. 그래서 ADHD가 잘 동반이 되고요. 우울증도 잘 동반이 되고, 요런 경우에는 이제 분노 발작이 만성적이고 늘 과민하다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우도 진단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심하게 이제 대드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참견해요? 하면서 이제 그러고 어렸을 때도 보니까 친구들을 자주 밀치고 기분이 상하면 수업 중에 집에 오고 선생님이 다른 애 편만 든다고 화내고 근데 또 한편으로 여동생한테 돼지라고 놀리고 여동생을 또 괴롭히고 예, 이런 아이들은 이제 ADHD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ADHD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러는 건 아니에요. 원래 ADHD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ADHD 아이들이 다 폭력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설명드렸듯이 아이들이 기질이 그렇거나 ADHD가 있으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얘는 그냥 내 안에서 몸을 막 움직이라는 신경 신호가 막 내려오잖아요, ADHD는. 그래서 그냥 몸을 좀 움직였을 뿐인데 엄마가 너는 왜 그렇게 움직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ADHD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막 웃으면서 노래를 했을 뿐인데 아빠가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 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억울함이 쌓여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왜 나만 갖고 뭐라고 해? 이런 억울함들이 쌓이면서 아이들이 적대적 반항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늘 억울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 반항장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앞에서 DMDD라고 하는 이제 기분 조절의 문제는 말 그대로 기분 조절의 문제인데 적대적 반항장애는 반항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ADHD 남자애들이 이 적대적 반항장애 굉장히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늘 분노하고 논쟁적이고 보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네. 자, 요거는 이제 좀 또 다른 케이스인데, 32세 여성분인데, 둘째가 태어난 이후에 첫째에게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때리는 행동까지 해서 이제 내원을 하게 됐는데, 부모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느낌이 오시죠? 둘째를 낳고 나서 갑자기 너무 심하게 화를 내면 대부분 우리가 산후 우울증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 화내는 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엄마들이 그 아이 둘 키우면서 화내는 거는 너무 기력이 없어서 화내는 게 많아요. 어. 그냥 정말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큰애 낳고, 둘째 낳고, 이제 둘째 이제 막 젖먹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거기에다가 산후 우울증까지 왔으니까 무기력하고. 근데 막 너무 나도 내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집안일도 다 못하겠고, 버거운데, 큰애가 거기에다가 한두 개를 더 얹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응.
근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 내가 아이한테 화를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화나게 하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는데 실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머니가 우울하신 게 문제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아이를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반토막이 나니까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도 그 나이 때 할 만한 행동을 한 건데, 엄마가 그걸 받아줄 힘이 없으니까 아이가 비난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의 우울증은 아이들 치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약을 권유를 합니다. 음.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덜 화내게 되고 에너지가 좀 넘치게 되면 아이를 좀 더 견뎌줄 수 있게 되고 아이한테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엄마가 화를 덜 내고 아이를 덜 자극하니까 아이도 분노를 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증상들, 우울증의 증상들은 너무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요거는 이제 불안에 관련된 내용인데, 훈련소에 입소하고 매우 긴장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군대 안에서 부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래 까다로운 아이였다. 예. 원래 타고나기를 이제 불안이 높은 기질을 타고났겠죠. 중학교 때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불안에 먼저 이제 압도되는 것들이 보였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아마 우울도 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퇴를 했고, 네. 그런데 군에 입대하면 사람을 회피하는 증상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우리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적응이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불안이 있으면은, 분노를 잘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불안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에서 감정을 관할하는 뇌가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거든요. 흔히 편도체라고 하는 불안 공포를 느끼는 뇌의 부위가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두엽 기능, 억제 기능을 거의 쓸 수 없고,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상황에서 무언가 조절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사실 자살이나 자해 시도도 불안이랑 연관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가 보통 우울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불안에 압도되면 그 순간에 이제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불안도 분노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다라고 예를 보여드립니다. 네, 요게 마지막 예일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하고, 그 후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학교에 가기 힘들고, 그리고 밤에 꿈에서 친구들이 나타나고 애들만 보면 애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안하면 예민하고 조절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는 안 나가는데 집에서 엄마한테 짜증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 그리고 공격성, 짜증, 이런 것들을 대할 때에는 일단은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걸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약물요법을 꼭 써야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들 다 약물요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양육 코칭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애가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부모님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아, 그래요. 그때 어머니는 기분이 어땠죠?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아이가 어떻게 했죠? 하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아이가 분노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아이가 갑자기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다 써보면은 실제로 아이를 건드렸던 포인트가 있고 아이가 점점 더 화를 내게 되는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따져서 이렇게 부모님들의 상호작용을 이제 교정하는 것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양상에 따라서 이제 진단과 치료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병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노 조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사실은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시긴 했는데, 아마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은 조금 이제 이미 머릿속에 개념이 좀 잡히셨을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만, 어쨌거나 기질적인 부분도 이제 굉장히 상당수 있고, 기질적인 부분은 살면서 이제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감정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모를 보면서 모델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 역시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인식하고 이해하고 조절해야 된다라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는 사실 양육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한테 이제 그런 걸 많이 여쭤보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혹은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이한테 어떤 것을 원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방향이 어떤 거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양육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게 무슨 이제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요즘 애들은 이런 거 갖고 놀면 두뇌 발달이 된대 하면 그거 우우 시켜주고 엄마표 영어가 좋대 그럼 그런 거 우우 시켜주고 마치 그게 아이를 키우는 거에 어떤 부모가 해야 하는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거는 그냥 부모 그 자체인 거죠. 부모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부모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이한테 더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세상을 이렇게 명확하게 잘 보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자라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발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냥 태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고 시간이 지나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거는 낮이구나 이거는 밤이구나 뭔가 사이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엄마가 맨날 와서 젖도 물려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 뭔가 그 기분 좋은 자극 배가 충족되는 느낌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분이 상쾌해지는, 쾌적해지는 느낌과, 그리고 엄마를 페어링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리로 페어링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페어링을 하는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 편안함. 이게 어렸을 때부터 페어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트라우마를 주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발달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생애 초기에 일어나는 그런 트라우마들은 우리가 버발리, 머리로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양육자로부터 학대를 받으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공포가 몸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과정에는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서 뭘 해주는 거 말고
실제로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부모의 기분, 그 부모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아이의 몸에 각인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동물적인 신체적인 감각으로 양육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딱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는 그 주 양육자를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어떤 얘기냐? 이게 이제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산책을 나가면 이제 이렇게 유모차를 밀고 나가겠죠. 유모차를 밀고 나가면 이제 아이를 밀고 이렇게 뭐 산책을 시키면서 이렇게 세상 보여주고 콧바람 씌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는 열심히 핸드폰을 해요. 네. 그러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아, 저기 화단에 꽃 좀 봐 하면서 아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너무 예쁘다, 그치? 하면서, 어머, 하늘이 파랗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엄마가 있어요. 너무 심플하죠. 그쵸? 그렇게 끊임없이 아이랑 상호작용을 하고, 엄마가 예쁜 꽃을 보고, 엄마가 웃는 표정을 하면 아이들은 그걸 페어링 시키는 거죠. 꽃, 행복한 거, 파란 하늘, 즐거운 거. 그리고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쾅 하고 엎어졌어요. 엄청 아파요. 근데 엄마가 막 와서 인상을 쓰면서 많이 아파 하면은 아픈 거, 저 표정 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신체 감각, 몸의 어떤 것들과 그 감정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렸을 때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 부모 중에 아이를 때려가면서 웃으면서 때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 장난치면서. 그러면 아이들은 웃는 것과 행복을 연결시킬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부모가 그런 학대의 감각과 부모가 이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에서는. 네.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일 그 산후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산후 우울증이 있으면 우리가 설거지나 겨우 하고 집에서 빨래 겨우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늘 멍하게 있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런 정서 발달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안이 높은 부모들도요. 그,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부모가 세상을 이렇게 다 불안한 걸로 바라보면, 아이들도 불안이라는 감정을 배우지, 긍정적인 감정을 배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그 자극이 아이들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수용하는 게 이제 아이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데 엄마가 이제 세상을 보고 꽃을 보고 우와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꽃은 우와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보는 표정이 오 예쁜 내 새끼 하고 하트 뿅뿅뿅 나가면 아이는 나하고 하트 뿅뿅뿅을 연결시키는 거죠. 근데 엄마가 말로는 아우 잘했어 그러는데 눈은 아 귀찮아. 하는 정서가 풀풀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아이는 예, 그 귀찮아와 나를 연결시키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 사람, 귀찮은 사람.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네한이라고 이제 어머니들 혹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자해하고 자살 시도하고 이제 그러는 이제 인격장애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보더라인 경계선 인격장애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경계선 인격장애를 이제 치료하는 그런 치료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이제 리네한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이 이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사람이 그런 보더라인 그 경계선적인 성격을 갖게 되느냐. 내가 잘 관찰해 봤더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아이를 계속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음, 너는 좀 다른 사람이랑 달라.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게 문제야. 그러면 그거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마치 피부가 벗겨진 곳을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문지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라벨링 되는 거죠. 그러면 타고난 예민성이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벗겨진 피부를 만지면 우리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해석하는 것, 부모가 아이를 마음속으로 어떻다고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가 아이를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아이한테 화를 내면서 엄한 표정을 지으면 아이가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억압시키고 수치심을 느끼고 엄마한테 아, 엄마 나 시험 80점 맞았어 그랬는데 엄마가 뭐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냥 아, 그래. 그리고 끝나면 아이가 아, 내가 잘 못했구나 하는 피드백을 받는 거고 엄마가 아유, 우리 딸 잘하고 있니? 하고 나를 보고 있는데 뭔가 불만족스러운 표정이면 나는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 마음이, 엄마 생각이,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이한테 사실은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를 굉장히 그 과도하게 포장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너 정말 우리 딸은 천재야. 이렇게 잘하는 애는 엄마 처음 봤어. 그래서 우리 애가 우리 딸이 뭐 친구들 중에서 제일 예뻐.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되냐 하면 내가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져요. 어.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걸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실제 능력보다 과소평가하고 비난하게 되면, 야,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는 거지. 그게 야,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는 인정 욕구가 좌절되면서 분노하고 무기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거울은 어느 정도를 비춰주는 게 좋냐? 너무 크게 비춰줘도 안 되고, 너무 작게 비춰줘도 안 되고, 실제 맞는 적절한 반영으로 아이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진짜 칭찬받을 만한 건 칭찬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엄마가 오늘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를 정말 잘 도와줘서 우리 딸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하면서 실제적인 걸 연결시켜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아주 약간의 성취 압력. 음, 아주 약간의 성취 압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육학에서 이야기할 때 요만큼의 테두리를 아이가 갖고 있으면 그거보다 아주 살짝 큰 테두리를 제한을 하라고 해요. 거기까지 아주 살짝만 뻗어나가면 성취할 수 있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성취를 하면 그 성취가 자존감을 올리고 성공 경험이 아이로 하여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이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를 부모가 비춰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이렇게 나르시스틱 인저리, 그러니까는 자기애적 상처를 입으면 분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그럼 그런 자기애적 상처를 잘 입냐?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애적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의 차이들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고, 자존감의 제일 핵심은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배우는 거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를 하게 하려면 부모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근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내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어떤 대상화하고
이게 그 사람을 내 밑에 둔다는 거죠. 내가 너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너를 평가할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너를 평가할 능력이 있다는 거고. 나를 위에 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평가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 가끔 가다가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진료실에 오셔서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친구도 없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 아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어머니, 지금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어머니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아줌마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와서, 은지는 친구도 없고, 아우, 너무 불쌍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어머니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당장, 예, 화를 내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평가하고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아이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 어. 그리고 남들한테 내 이야기를 하는 거. 내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고 부모로부터 이런 존중감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주변의 어떤 피드백이나 주변의 어떤 무례한 행동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분노 폭발하게 되기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옆집 아이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면 내 아이한테 해서도 안 된다. 네. 내가 옆집 아이한테, 야, 넌 친구가 없어서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옆집 아이한테 해서 안 되는 행동이면 내 아이한테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분노나 감정 조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내가 효과적으로 칭찬을 해주려면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게 엄마가 너를 다 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 선생님, 우리 의 마음을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네 마음 다 알아 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답이에요. 세상에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어머니가 아이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아마 아이도 모를 거예요. 어. 아이도 몰라요. 자기 마음이 뭔지. 너무 자주 바뀌고. 다만 우리는 아이를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 검사도 하고 그 아이의 기질도 확인하고 내 아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근거로 아이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가 성취할 수 있도록 아주 조금의 성취 압력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다 알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알아보고 나면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지 같이 상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이제 같이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아이의 세세한 상태, 얘가 요즘에 기분이 어떻구나, 얘가 요즘에 친구가 이렇구나, 이런 세세한 상태도 알아야 되지만, 부모는 늘 커다란 삶의 맥락에서 아이를 봐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삶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대부분 내 삶을 그렇게, 이렇게 막
그 삶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바라보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오늘 같은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을 거야. 오늘 같은 날들이 하루하루 모여서 네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갖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그런 큰 맥락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네,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을 잘 내고 사소한 거에 다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마음은 다시 돌려 말하면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실 거예요, 아마.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행복한 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이실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도요, 그 부모님들의 삶의 태도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음, 그,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부모의 태도와 연관이 있는 거죠. 가장 흔한 게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은 그 답을 어디서 찾아요? 부모님한테서 찾아요. 십중팔구 부모님이 했던 대로 합니다. 어떤 아이는 굉장히 뭐 이렇게 젠틀하게 손들고 일단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어 주인 나오라고 해!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안 먹고 나가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삶의 작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트릿할지는 우리가 살면서 부모로부터 배운 그런 이제 행동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행복도 비슷한데 살면서 행복이 어떤 건지 알고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고요. 삶의 자체가 다 그냥 짜증나는 것들, 힘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심리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 있음, 부정적인 감정에 몰두되어 있음,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태도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의 태도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 가보고 싶다.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네, 멋있다. 네, 그쵸. 그렇게 반응이, 네, 평화롭다. 네. 그 어떤 어머니가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큰일이다. 또 어떤 어머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니, 도대체 저긴 화장실이 어디 있는 거야? 네. 이제 등산을 가는데 엄마랑 아이랑 둘이 손잡고 이제 뒷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올라가면서, 이제 봄이 되니까 이파리가 파랗네. 이파리들 사이로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던데 저거 너무 예쁘다, 그치? 저기 봐봐, 꽃 폈네. 이러면서 아이랑 같이 등산을 하는 부모가 있고요. 한 부모는, 얘, 산에서 뭐 나올 수도 있어. 조심해. 엄마 뒤에 잘 따라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좀 무슨 멧돼지인 줄 알았네. 그러면서 아이랑 같이 등산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첫 번째 부모의 아이는 너무 당연하게도 등산을 하는 건 즐거운 일이고 등산을 하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데 집중하는 걸 배우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부모의 아이는 세상은 무서운 게 많고
조심해야 되는 게 많다라는 걸 느끼고 긴장을 하면서 등산을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부모님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 삶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즐길 것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공포스러운 것들이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고 늘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암암리에 아이들의 삶의 태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고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아주 심플하게 내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문제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지만 결국은 어머니가 행복하고 어머니가 평화롭고 어머니가 즐거운 방법을 찾아야 그게 궁극적으로 아이 치료가 끝난다고 말씀드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치료에 그 부부 치료가 굉장히 필수일 때가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해서 문제가 이제 주로 아이들한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런 양육 철학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질환으로서 병원에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어려울 때, 그리고 위험, 뭐 자해, 타해 이런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평가를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불안을 안 느끼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 예민하지 않고 묻어냈으면 좋겠다. 완벽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힘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아이인지를 받아들이는 거. 아이의 오리지널리티를 부정하지 않고 예민한 아이면 예민한 아이대로, 묻어난 아이면 묻어난 아이대로. 그리고 엄마의 리밋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이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키우실 수는 없어요. 그쵸? 음. 아이를 전혀 사고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게 키우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목표로 아이 너 예민한 성격 바꿔. 엄마가 너 완벽하게 키울 거야.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 결국 불가능한 미션이고 노력했지만 상처만 남고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가능한 목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나르시스틱하게 아이를 과대하게 포장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바라보는 거고 그거 자체가 깨어지는 게 우리가 자기 애적인 상처를 입고 또 분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수용하는 거, 아이의 상황을 수용하는 거. 그래서 먼저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유연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무한한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 어머니들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핸드폰 이야기를 이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하는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한다.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핸드폰을 붙들고 있으면 꼴도 보기 싫다. 중독이 되면 어떡하냐. 눈이 나빠질까 봐 바보가 될까 봐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중독을 제가 이제 다룰 게 아니라, 이런 그 아이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하는 이제 대화에 가장 기본적인 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대화는 이 3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감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하고요.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요. 그 엄마가 10분 있다 나가야 돼 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해야 하는 말은 핸드폰으로 뭐 게임을 하고 있겠지, 아마도. 게임하는 게 재밌구나. 아이고, 그 게임이 되게 중요한 게임인가 보구나. 하면서 일단은 아이가 처한 상황을 먼저 공감을 해주는 거죠. 학원도 가야 되는데 게임도 하고 싶구나 하고 공감을 먼저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신 학원 갔다 오고 나면 엄마가 1시간 더 하게 해줄게. 자, 다른 상황에 적용을 해볼까요?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TV를 보고 있어요. 아빠가 나가자, 나가자. 누구야, 이제 나가자. 그랬는데 아이가 계속 TV만 보고 있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러고 있어요. 어. 이 상황은 사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이러다가 이제, 어, 아빠가 이제 점점 분노 게이지가 쌓이고, 아이도 점점 짜증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주말이 이제 파탄이 나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다가. 그때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누구누구는 오늘 휴일이라 집에서 TV를 보면서 뒹굴뒹굴 하고 싶은가 보구나. 음, 아이의 마음을 먼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음, 하긴 엄마도 어렸을 때 일요일 되면 밖에 나가기 싫더라.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아침에 다 같이 산책을 나가는 건 우리 가족의 약속이야. 꼭 해야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대안을 주는 거죠. 대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거기까지만 가보자.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대화를 할 때 이 3단계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론만 딱 나오면 아이들이랑 부딪히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반항적인 청소년과 대화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조금 결을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ADHD 아이들은 길게 얘기하지 않는다. ADHD 아이들은 길게 얘기하면 이미 집중력이 다른 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설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논쟁하는 걸 되게 이렇게 잘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꼬리를 잘 잡죠. 그쵸? 예. 그래서 말꼬리를 잡고 뭔가 엄마가 하는 얘기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길게 논쟁하지 않는다. 그냥 생각이 다른 건 생각이 다르다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엄마가 판단하기엔 이래. 음.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는 게 아이들의 몫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권위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 아이들을 권위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정도의 권위 있는 부모님들이 갖고 계셔야 청소년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다. 음.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이런 3단계를 잘 이용을 해서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의 핸드폰이나 이런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쥐의 몰핀 중독 실험은 결론적으로는 환경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중독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실험인데, 한 곳에는 그냥 보통의 케이지 안에 쥐를 넣어놓고, 한쪽에는 큰 집, 적절한 온도, 체더 치즈, 네, 그리고 리츠칼튼 호텔 같은 그런 공원 벽에 반짝이는 녹색과 노란색 페인트 칠.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환경에 한 아이들을 둔 거죠. 그랬더니 좋은 환경에 둔 아이들은 몰핀 중독이 현저히 낮았다. 라는 것을 이 실험에서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처한 상황이 실제로 아이들의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에게 핸드폰보다 더 즐거운 걸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해주려면 제일 필요한 거는 시간과 노동입니다. 음,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야 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그쵸? 퇴근하고 집에 가서 혹은 집안일이 많고.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우울이나 아니면은 가족, 부부간의 관계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을 충분히 서포트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고 찾아보고 해결하는 것이 또한 이제 전문가들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부모님들이 또 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아이들과 다투게 되는 부분이 학교 가는 문제예요. 음.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유례 없이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거의 3% 가까이 된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부모님들은 아직은 아이들을 학교에 이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학교를 단지 가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에는 이미 이제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어떤 것들이 동기가 되고 어떤 것들이 모티베이션이 되느냐. 친구. 음,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공부 인정받는 게 좋아서 가는 게 아이들 많죠.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해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이 좋아서 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이제 갈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유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와 이제 좀 탐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고 학교를 갈 수 없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아이와 계속 이제 아규먼트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살인대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해와 자살 시도도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자해 치료, 자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들이 자살하겠다는 의도가 없이 이제 뭔가 이제 스스로의 몸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자해 치료 전략은 견디기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제 병원을 그 거의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8년 동안 보면서 정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에 두세 번씩 자해를 하다가 한 2년 차쯤 되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자해를 하다가 한도 1, 2년 지나니까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자해를 안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 이 자해라고 하는 거는 오늘 한다고 오늘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안 하고 내일 안 했다고 해서 또 평생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서서히 대체할 만한 긍정적인 어떤 자원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긍정적인 자원들을 빨리 확보를 하면 자해가 빨리 끝나는 거고. 근데 그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 뭐 가정적으로나 부모하고 관계나 학교에서나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해 치료의 전략은 견디기다. 부모가 옆에서 아이의 그 공격성을 견뎌주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거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공격성 이야기도 했고, 그러면은 아이들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없게 하려면 부모가 아이를 어떤 양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뭐 자퇴, 자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중독, 어려움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체크해 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 어떻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제 가끔씩 그 자해하는 아이들의 어머니,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병원에 오셔서 뭐 저한테 약도 받아 드시고, 그리고 정말 길게 하소연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자해를 할 거야 생각하고 낳진 않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얘가 나중에 등교 거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낳지는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도 이 상황들이 굉장히 감당할 수 없고 처음 경험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불안해요. 그래서 오셔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얘가 이러다 나아질까요? 계속 이럴까요? 죽을 때까지 이러면 어떡하죠? 학교 죽을 때까지 못 가면 어떡하죠? 뭐 해서 먹고 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아이가 자폐가 아니고 정신지체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 뭐 다리가 없거나 이런 거 아니고 정말로 물리적으로 뭔가 이 아이가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결핍이 된 게 아니라면 언제나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주는 부모님들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노력? 아니면 부모님들의 끈기? 아니면 부모님들의 어떤 신념? 내 아이를 내가 이렇게 버텨주면서 가면 이 아이가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펼쳐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믿고 함께 가시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아이를 질질질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뒤에서 아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딱 한 걸음 뒤에 서서 아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뒤를 돌아보면 엄마가 대답할 수 있는 그곳에 서서 아이를 믿고 바라봐 주는 게 이 아이를 잘 키우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포지션인 것 같다. 음, 먼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푸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거기에 서서 아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 줄 거고, 그리고 너가 노력하고 엄마가 도움을 주는 한 우리는 언젠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 라는 신념을 부모님들이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것. 예, 그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